김진영입니다. 보통 그런 박수 치고 예, 오늘도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하신 분들이 서평 콘서트에 다 자리하신 것 같습니다. 100분이 조금 안 되는데 이렇게 꽉 찬 느낌이 드는데 우리의 중요도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장소인지 굉장히 궁금하실 건데 서평 콘서트는 서평은 제가 다음 달 5월 3주가 되면 만 16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17년째 매주 한 권 서평을 써서 한국의 리더분들께, 그러니까 리더라 하면 이제 대기업 CEO분들,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그리고 장차관분들을 비롯한 공직자 중에서 직급이 있으신 분들만 보실 수가 있는 그 서평입니다. 서평을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에서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경련과 함께 같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이 바로 서평 콘서트, 서평 아카데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목소리를 듣고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라디오 시사고전이라고 있는데 그 1라디오에 라디오 시사고전을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목소리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시사고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고사성어가 운후의 창천이었습니다. 오늘이 장애인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하다가 운후의 창천이라 하면 구름 밖에 올라보니까 저 넓은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구름 한번 못 벗어나고 이렇게 실망하고 포기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버티고 시련을 버텨내면 정말 파란 멋진 하늘들이 펼쳐져 있으니까 조금씩만 더 힘내자라는 게 운의 창천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7시 55분에 하고 4시 55분에 하는데 7시 55분에는 뭐 비 오더니 구름에 난리였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4시 55분 저희가 서평 콘서트 출발하실 때쯤 되니까 이게 화창하게 되어가지고 정말 오늘이 운의 창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성견지명이 있었다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자뻑도 가끔 합니다. 근데 하고 나면 참 그 맞는 것도 많아요. 예. 오늘 들어가는 말을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우리 저기 정경련에서 쓴 것 같은데 정말 잘 썼어요. 요거 다 받으셨습니까? 네. 안 받으신 분? 아, 예. 그리고 밖에 저 교보문고 들어오라고 그러시죠? 예.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실이 세상이 변하는 거다. 그죠? 그리고 앞으로의 성패는 죽은 리더가 아닌 살아있는 전략가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과 혁신을 주제로 서평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이 세계를 제패한 최강경영입니다. 오늘 좀 이따가 소개해드릴 서울대학교 김현철 교수님께서 일본어로 쓰신 책입니다. 조금 이따 뒤에 이제 교보문고 밖에서 보셨겠습니다만 교보문고에서 책을 가져왔으니까 혹시 구입을 원하시면 구입하셔서 저자 사인을 받으시면 되고요. 미리 오시던 분들은 보셨다시피 이미 다 사서 사인까지 다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혁신 역량 극대화 전략을 제가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책이고요. 네 번째 책이 파괴하고 혁신하라입니다. 이 책은 다음 달 서평 콘서트에서 DBR 동아비즈니스 편집장이죠. 동아일보의 김남국 편집장이 오셔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도 역시 재미있습니다. 필독서 선정도서는 이제 교보문고 광화문점과 교보문고 강남점에서 가장 비싼 자리에 전시가 되고 있으니까 관심 가지시고 봐주시고요. 오늘은 최강경영하고 혁신영역 극대화 전략 그리고 제 졸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 안으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략과 혁신이라는 주제를 이번 달과 다음 달의 서평 콘서트 주제로 잡았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원래 경영학을 공부하고 경영학 박사를 서울대학교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학 박사를 받았는데,
그리고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인문학도 중요하고, 그죠? 역사학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고, 인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근데 결국 지금 보니까 그 모든 것의 바탕 위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다시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결이 돼서 그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먹고 사는 문제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전체의 주제가 6월까지의 주제가 전략과 혁신입니다. 그래서 다시 혁신이다가 이번 달과 다음 달 우리 서평 콘서트의 주제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전략과 혁신을 위해서 다시 다질 것이 있다. 그것이 품질과 서비스.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니까 우리만의 경영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고전에서 배우는 한국식 경영. 그리고 또 무엇을 할까 봤더니 글로벌 시장을 재평가하자. 그래서 현장에서 본 글로벌 경영이 각각의 서평 주제입니다. 매달. 그리고 나서 고민한 부분이 융합과 통속으로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달 주제가 새로운 스타트업. 우리 스타트업을 새로운 기업들이 생기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회사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스타트업이 돼야 되겠다. 라고 해서 스타트업에 관한 그 주제를 6가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우리 정경련의 하계포럼과 같이 주제를 잡아서 하계포럼 주제는 아직은 밝히기 좀 그렇습니다. 저는 압니다만 하계포럼 주제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이 멋진 그 평창에서 펼쳐지는 하계포럼과 같은 주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또 지속적인 좋은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과 다음 달은 전략과 혁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정말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서구적 경영과 동양적 경영이 있다 그러면 서구적 경영의 경쟁에 의해서만 밀고 나가는 전략들이 지금 먹힐 거냐? 먹힙니까? 제가 이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런데요. 서구가 지금까지 세계를 제패했단 말이에요. 지금 서구 기업들이 제패하는 듯이 보입니다.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냐면 패권주의에 바탕을 두는 거죠. 패권주의. 근데 패권주의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지금 보면 G7들 보시면요. 다 패권주의 국가잖아요.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란 무력으로 나의 의도를 강요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반대로 동양의 경영은 어떠냐? 동양에서는 전쟁에 관한 최고의 비변되는 것이 훨씬 더 오래된 손자병법은 뭐라고 그래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전쟁은 하면 안 된다. 그래도 해야 된다면 빨리 끝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에게 피해가 간다. 가장 최고의 병법서조차도 경쟁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이게 동양과 서양의 가장 큰 경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콜래보레이션, 전략적 제휴에 의해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서구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 철학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한국이 정말 세계 속에서 경영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 기업들 사실 멋지게 하지 않습니까? 삼성이 반도체 팔면서 두드러 패고서 팔았어요. 현대차가 자동차 팔면서 이거 안 사면 절단낼게요 그러고 판 적 있습니까? 우리는 다 윈윈의 경제를 했거든요. 그죠? 윈루즈 게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게 서구와 동양의 경영 전략의 가장 큰 차이점인 거죠. 그렇다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한중일, 동양 경영, 동아시아입니다만 사실은 아시아 경영의 대명사가 한중일의 경영입니다. 한중일은 과연 어떤 핵심 역량을 서로 가지고 있느냐? 어떤 힘을 가지고서 세계를 이끌어낼 거냐? 라는 문제. 그래서 그 3명의 저자분들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서강대하고 일본이 노나카 이쿠지로 했습니다. 예, 노나카 교수, 노난다 교수가 아니고 노나카 교수님 아주 최고의 관동과 관서를 대표하는 관서의 최고의 교수님께서 같이 공자하셨던, 그래서 중국의 서강대와 한국에서는 한국을 대표해서
서울대학교 김현수 교수께서 같이 공지하신 책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같이 볼 세계를 제패한 최강 경영. 그럼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되느냐?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자, 서구 경영의 대척점으로서의 동양 경영. 그럼 동양 경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비교점을 찾아서 나의 포지션을 잡아내야 돼요. 라는 것이 오늘. 여기에 대해서 당신은 전략가입니까? 리더십이죠? 책을 4권을 선정할 때는 주로 이렇게 정합니다. 처음에는 전략입니다. 주제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그 전략과 혁신이라는 주제가 있으면 첫 번째 주는 대부분 그 전략과 기업이 해야 될 일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리더십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 관련된 사례들을 많이 보고요. 네 번째는 실행 전략을 봅니다. 모든 달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맞진 않지만 대부분 그런 플로우를 가지고 서서 돼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세계를 제패한 최강 경영. 화두죠. 1주차 책은 그냥 정하지 않습니다. 화두로서 끌고 가지고 그리고 실행에 관한 파괴하고 혁신하라를 다음 달 소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는 옆에 약간 오늘 일본어로 써져 있습니다. 스케모노. 옆에 좀 곁다리로 붙어서 혁신 역량 극대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강의하실 김현철 교수님인데요. 그 영상 첫 번째 이렇게 책 보면서 무퇴하시는 영상 보셨습니까? 사진 들어오셨을 때. 그 사진이 뭘까요? 밑에 있는 책이. 우리 스카이 브리지 관세 법인의 김동영 대표님 이렇게 책을 보면, 집에 있는 책을 이렇게 쭉 끌고서 하면, 야, 이거 알라딘가 사면 이런 그 생각하실지. 이렇게 쭉 잡으신 책이 직접 저술하신 책. 매년 한 권씩 29권을 쓰셨어요. 대단하시죠? 그것도 이제 아까 사진을 직접 보면 좋지만 지금 강연 슬라이드 바꾸긴 그러니까 매년 작업을 하시면서 한국어, 일본어, 그리고 러시아에서, 중국에서도 출판하셨어요. 그만큼 이제 전 세계 경영에 대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서울대학교에서 경영대학을 나오셨습니다. 졸업하시고 학사 석사를 하신 다음에 공인회계사가 붙으셨어요. 이것도 저하고 차이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오은영 회계사님 우리 서평 멤버십에 오은영 회계사 대표 회계사님 나오셨는데 오늘 아드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회계사님보다 아드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서평 멤버 따뜻합니다. 뒤쭉 돌아오시고,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공인회계사십니다. 그 다음 일본의 게이오 비즈니스 스쿨에 박사를 하셨고요. 마케팅 전공으로 학위를 하셨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방문 연구원을 하셨고, 나고야하고 일본의 스쿠바 대학의 부교수로 역임을 하시다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으로 옮기셨습니다. 그거는 빠지겠네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지금 계시고요. 경제산업 통산성이죠. 통산성에 연구위원을 하셨고, 니케이 BP 광고심사위원 하셨고요. 신일철, 그리고 제야루죠. 제야루 히가시는 뭡니까? 동일본. 동일본? 동일본 철도. 철도, 제펜 레일로드 히가시가, 예, 동일본, 예. 일본 동연, 닛산, 다이하츠, 캐논, 후지제록스 등등을 하셨고, 지난번에 쓰셨던 책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이 책이 뭐야? 이 책을 도요다 사장이 다 읽었습니까? 고전 책. 고전 책이죠. 예. 책이 이름이. 황제 경영과 죽은 경영. 황제 경영인가 또 죽은 경영. 주군을 모시는 경영하고 황제 경영 두 개를 비교한 책이 있습니다. 기업의 이제 지배구조에 의해서 전략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비교를 한 책이 있는데, 도요다의 사장이 그 책을 전 사원한테 사서 기억한 책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책은 여기 나오는 CEO 영업의 길을 묻다 라는 책을 가장 좋아합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의 마케팅 장군을 하고 계시고요. 황제 경영과 이번에 죽은 경영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요다의 전 사원에게 이걸 읽어야지 경쟁력이 있다라고 해서 다른 책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정말 서평 콘서트에 이렇게 강사로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참고로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저희는 아무 사료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해주시는 거고요. 예, 또 저희가 오로지 해드리는 거는 이제 저희 멤버들이 오셔서 책을 사주시는 겁니다. 책을 뭐 더 받지도 않습니다. 이게 교부에서 와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사주시면 여기 많은 본인한테 도움이 되니까 책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은 뭐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고, 이 책은 공부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책을 쓰다 보면은 또 그 다음에 뭘 써야 될 건가, 이런 생각도 나고 하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책이 끝나고 좀 쉬면은 그 다음 또 책을 서술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일주일 전에 또 새로운 책의 탈고를 끝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체력적으로 그냥 바닥에 나 있어가지고 좀 중간중간에 좀 앉아서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탈고가 난 책에 대해서도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오늘 이렇게 진짜 귀중한 시간을 내가 오셨는데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 설명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책 내용이야 책을 사가지고 훑어보면 다 알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책을 내게 된 배경이라든가 그 의도라든가 그런 목적이라든가 이런 걸 아는 게 오히려 저자와 만남에서는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진영 교수가 운외 창천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책을 읽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구름을 보는 것과 같을 겁니다. 그죠? 우리 눈앞에 있는 책. 근데 그 책의 내용보다는 운외에 있는 그 푸른 하늘을 보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듯이 왜 저자가 이 책을 썼고 이 책에 대해서 뭘 의도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아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왜 이 책을 썼고 물론 그 책의 주요 포인트가 뭐고 뭐 내용이 뭐고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책을 쓰게 된 전후의 문맥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김현출 교수가 저 책을 썼구나. 저 책은 저런 목적에서 썼구나. 이런 걸 알고 책을 읽으면은 책의 내용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고 잘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진짜 창천을 보는 푸른 하늘을 보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안 오시고 그냥 제 책만 덜렁 읽는 분은 구름만 보고 오는 거죠. 김현출 교수가 이렇게 썼구나. 근데 그 뒤에 있는 문맥, 의도, 이건 모르는 거죠. 구름 속에만 헤매다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 별로네? 하고 끝내지만은, 그 뒤에 있는 운 외의 창천, 구름 뒤에 있는 그 푸른 하늘을 쫙 보면은, 그렇구나. 이러한 의도에서, 이러한 배경에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 책을 썼구나. 하고 하면은, 훨씬 더 그 책을 이해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 책 한 권 한 권이 굉장히 따로따로 책처럼 보이지만은 그 책에 보면은 하나하나 연결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최강 경영 이야기도 듣지만은, 요번 6월달쯤 출간될 새로운 책, 또 이 흐름 속에서, 김 교수가 이 책을 썼는데 지금은 6월달에 이런 책을 또 쓰는구나. 그 새로운 책의 내용이 뭐다. 이러면은 그런 책의 내용까지도 얻어갈 수 있다면은 이거는 더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이 책을 쓰게 됐고 이 책에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 그거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요, 왜 썼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경제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일본에서 출간이 됐거든요. 일본에서 출간이 돼가지고 한국하고 또 중국에 또 같이 번역돼가 출간한 책인데 일본을 좀 이해하면서
이 책이 만들어진 배경을 한번 같이 이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지난 50년간의 경제를 나타내는 표예요. 이 책은 여러분 아주 참 잘 보셔야 되는 게 최근에 아주 집에 대한 인기와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뭐 집이 나오면은 청약 비율이 뭐 50대 1 뭐 이러는데 그 50대 1 이것도 구름을 보고 지금 청약하는 건데 그 50대 1의 뒷면에 있는 창천을 보시면은 청약률은 50대 1인데 왜 집값이 안 오르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살 때도 그 구름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푸른 하늘을 보아야지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 수 있는 거고 지금 주가도 뭐 지금 코스닥에 뭐 700이 넘어섰고 그러면 이거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구름을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푸른 하늘을 보면은 지금 주식에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 구름이 창천이 뭐냐 하면은 일본이 지난 50년간 부동산 가격하고 주식 가격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보면은 한국의 주식과 부동산의 흐름을 굉장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난 50년간의 일본의 주식과 부동산인데요. 일본은 사실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30년간이 일본의 세기였습니다. 일본의 세기. 여러분은 뭐 모르실 수도 있는데 30년간 일본은 전 세계의 물건을 팔아치우고 떼돈을 버는 세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30년간 전 세계에 떼돈을 벌었는데 주식과 부동산은 전반적으로 올랐지 그렇게 크게 안 올랐지, 그죠? 그런데 198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 85년을 계기로 주식과 부동산이 엄청나게 뛰었다가 1990년대 되면은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잃어버린 20년이라는 20년간 헤매다가 다시 최근에 아베노믹스로 2만 선을 이제 돌파하는 그러는 이제 형국인데, 자 그러면은 왜 30년간 일본의 세기였는데 주식과 부동산이 안 뛰다가 85년에 미친 듯이 뛰었느냐 하면은 이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미국이 일본 보고 수출 그만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85년입니다. 일본은 참 미국의 덕을 많이 봤는데 30년간 어떻게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는가 하면은 미국이 일본한테 그래 너가 고생했으니까 30년 해먹으라고 열어준 게 50년대부터의 30년간이었어요. 근데 30년간 일본을 위해서 시장을 열어줬는데 30년간 열어주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1985년에 일본을 불러놔놓고 야 내가 30년간 내한테 문호를 개방해줬는데 이제는 좀 너가 그만할 때가 됐다. 그만 수출해라. 라고 이야기한 게 1985년에 플라자 합의라는 거예요. 플라자 합의. 일본 보고 더 이상 수출하지 말아라.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환율을 2배로 절상시켜버리는 거예요. 가격을 오히려 떨어뜨려가지고 오늘 수출하던 저 소니의 카메라가 오늘까지는 10만 원 했는데 내일부터 미국의 판매가가 20만 원으로 2배를 뛰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10만 원 하던 게 20만 원 하면은 안 팔리겠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일본이 더 이상 미국에 수출 못하도록 틀어막은 게 1985년이에요. 그러면은 수출이 틀어막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내수를 진작하는 게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경환 장관도 한국이 지금 수출이 어렵습니다. 수출이 어려우니까 최경환 장관이 내수를 띄우겠다고 지금 부동산 규제도 풀고 지금 돈도 풀고 해가지고 일부 그 돈이 지금 주식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게 1985년 일본하고 똑같습니다.
이 당시에 일본도 경제적으로 수출이 막힌다고 생각해가지고 내수를 진작하려고 일본 정부가 돈을 풀기 시작한 게 1985년부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수출이 막히지가 않았어요. 미국 시장에 10만 원에 팔던 워크맨이 그 다음 날로 20만 원이 됐는데 계속적으로 수출한 거예요. 왜냐? 소니가 피를 깎는 노력으로 판매 가격을 원가를 낮춰가지고 14만 원에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만 원 정도 비싸졌지만은 원체 일본 제품이 좋다 보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여전히 사주었던 거죠. 그러면 일본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정부가 내수 진작으로 풀었던 돈하고 수출 기업이 벌어졌던 돈이 국내에 풀려나간 거죠. 그럼 이 돈이 다 들어갔냐? 주식과 부동산으로 간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때 주식이 500% 뛰고 부동산이 400%를 뛰어버렸는 거예요. 응? 그러면은 저 이렇게 미친 듯이 뛰면은 관료나 정치가들은 이걸 모니터링 해가지고요, 이거를 연착륙시켜야 돼요. 서서히 꺼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일본의 정치가들의 관료가 또 한 번의 미스를 저지릅니다. 그게 뭐냐면은 경제를 경착륙시켜버렸어요. 하드랜딩 시켜버렸어요. 근데 재미난 건 보세요. 앞뒤에 부동산이 폭락할 때 보면은 이만큼 주식과 부동산이 폭락했는데 이번 생각보다 안 줄지, 그죠? 아까 주식과 부동산이 폭락한 것 같으면 세입이 이만큼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안 줄었어요, 생각보다.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는 잃어버린 20년 이러면은 일본이 쪽박찬 줄 알아요. 그죠? 잃어버린 20년이면 쪽박찼는데, 이게 이제 일본의 언어적인 습관하고 우리의 언어적인 습관이 틀려요. 예를 들어 양극화, 그 일본 단어 그대로 뺏겼어요. 근데 양극화, 일본 단어는 뭐냐면은 우리는 진짜 양극화가 심각할 때 어디 좋은 말 없나 하고 일본에서 양극화라는 단어를 가져왔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발등이 불이 떨어져야 그 단어를 씁니다. 진짜 양극화가 심각할 때 그 단어를 쓰기 시작해요. 근데 일본에서 이 양극화는 언제 쓰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이대로 두면은 양극화가 심각해지니까 미리 조심하자라는 말로 써요. 그래서 똑같은 양극화인데 우리의 양극화 상태하고 일본의 양극화 상태 완전히 틀립니다. 경제민주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민주화가 개판이 될 때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지만은 일본의 경제민주화는 지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은 일본적인 레토릭이에요. 일본 경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세입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어요. 응? 그런데 이제 심각하게 주는 게 1996년 쇼크입니다. 1995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은 일본 전후에 처음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주는 게 1995년이에요.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 거는 15세부터 64세까지 인구. 생산 가능하다 그러니까 열심히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인구예요. 열심히 돈을 버니까 열심히 쓰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소비가 왕성한 인구 계층이 생산 가능 인구 계층. 그게 1995년 딱 주니까 1996년부터 소매 매출액이 줄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이제는 알아서 이걸 인구절벽이라고 합니다. 인구절벽. 그래서 이제는 경제학자들이 알아가지고 이걸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일본은 몰랐어요. 왜 커피숍이 문 닫는지, 왜 백화점 매출이 떨어지는지,
왜 할인점이 통폐합되는지, 왜 레스토랑이, 식당이 문을 닫는지 몰랐어. 근데 이제는 알아. 아, 생산 가능 인구가 주니까 그래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일본 경제가 비틀거리기 시작한 거는 1996년 쇼크를 맞고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일본 경제가 완전히 입원할 때는 언제냐면은 2008년에 2008년. 그래서 사실 일본 경제가 진실로 잃어버린 기간은 5년이에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20년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5년 잃어버렸어요. 언제부터? 2008년부터. 언제까지? 2012년까지. 아베 정권이 탄생하기까지 5년간 일본 경제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문지상에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이다. 20년간 쪽박 찼더라. 생각하면 그건 잘못이에요. 정답은 5년이에요. 잃어버린 5년이에요. 왜 잃어버린 5년이냐면은 리만 쇼크가 터지니까요. 미국 경제가 거들을 났죠. 그죠? 미국 경제가 거들을 나가지고 미국의 젊은이들이 월스트리트를 파괴하라. 폭파하라. 데모를 일으킨 게 2008년, 9년에. 그런데 또 나쁜 놈이 또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면 지금 유럽이에요. 유럽이 파생상품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였어요. 그래서 그리스 입장에서는 자기는 좀 화가 나. 왜냐? 유럽의 은행들이 떼돈 벌겠다고 미국에 파생상품 투자했다가 미국이 거들라니까 자기들 경영이 어려우니까 그리스 보고 야, 내가 죽겠어. 빨리 돈 갚아. 하는 바람에 그리스는 가만히 앉았다가 파산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는 좀 화가 나지. 자기들도 잘못했지만은 실렁벌렁 국민도 잘못했지만은 사실은 또 잘못한 놈은 유럽의 금융기관들이 나쁜 놈들이죠. 근데 그건 어떻든 간에 2008년에 리만 쇼크가 터지니까 2009년부터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의 3대 경제축 중에 2개 축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미국이 날아버리고 유럽이 날아버리고 마지막 한 개 축이 어디냐? 일본이에요. 우리는 전 세계 유일하게 일본을 깔보는 민족인데요. 일본은 세계 3대 경제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20년에 그러니까 일본 망해라 그러는데 일본 망하면은요, 우리도 망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왜냐? 3대 경제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만 쇼크가 터지니까 유탄을 누가 맞았는가 하면 일본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1996년 쇼크 맞고 경제가 비틀거렸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약세로 돌아서 있었어요. 약세로 돌아서 있다가 전 세계의 선진국 돈이 미국 갈 데 없고 유럽에 갈 데 없으니까 다 어디로 몰렸느냐? 일본으로 몰려버렸어요. 그 바람에 일본의 엔화가 갑자기 약세에서 강세로 돌아와서 그래요. 그래서 당시 일본 기업들은 당연히 환율이 약세이기 때문에 약세로 해지를 했는데 갑자기 강세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어느 정도 돈을 날리는가 하면요. 토요타 자동차는 가만히 앉았다가 환으로 날린 돈이 12조 원이었어요. 12조 원. 환율로만 날린 돈이 12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12조 원 날리면 기업이 거들나겠죠. 그죠? 근데 일본은 이 당시에 환율 때문에 기업들이 그만큼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더 고통을 받았는 건 뭐냐면 환율 폭탄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2009년에 이제 삼성 쇼크라는 게 일본에 발생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일본의 기라산 같은 전자회사 영업이익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게 일본에 알려져 있죠. 원래 삼성전자는 NEC하고 산요의 하청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청기업이 본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도대체 삼성이 왜 그러느냐? 우리 문제가 뭐냐? 라고 이제 했을 때 낸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출판은 굉장히 중요한 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is everything. 어느 타이밍에 책을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이, 그때 앞으로 일본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한국 같은 기업은 잘하느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이 고민을 할 때 타이밍 좋게 낸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뭐냐면은 일본 기업의 생산부터 마케팅부터 영업, 전략, 리더십, 이념, 해외 오퍼레이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본 기업이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걸로 이제 제시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은 참 자기는 장인 정신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죠? 장인의 나라. 근데 이 책에서는 장인 때문에 너가 망한다 라고 이야기해 준 책이에요. 사실 일본은 장인 정신 때문에 망하는 국가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작품을 만들려고 덤벼요. 작품을 사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의 돈 많은 사람만 작품을 사지, 제품은 보통 사람들은 다 제품을 원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작품을 만들면서 제품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갑자기 이제 일본의 논학과 교수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논학과 교수는 일본을 대표하는 최고의 학자거든요. 일본의 전 세계 10대 경영학자 이러면은 한국의 경영학자는 전 세계 10대 경영학자에 못 깁니다. 근데 일본의 경영학자는 전 세계 10대 경영학자에 들어가요. 유일하게 누가 들어가느냐? 논학과 교수. 시도츠바시 대학 명예교수. 근데 이분이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김 교수 한번 와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연구 자금을 주셔가지고 같이 쓴 책이 이 책이 오늘 이 책에 기초가 된. 근데 한국 같으면 그 정도 대가 같으면 연구 안 할 거예요, 그죠? 뭐 총장 선거나 나가려고 그러고 뭐 어디 사회이사나 되려고 그러지 연구 안 하는데 논학과에서는 지금 80이 넘었는데 지금도 연구하세요. 그리고 이 책 하나 쓰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2년 걸렸어요. 2년간 매달 한 번씩 일본에서 연구했는데, 물론 펀드를 받아가지고 뭐 저 교통비 뭐 이런 거 다 빠지는데 매번 꼬박꼬박 나와가지고 젊은 두 교수하고 그냥 디스커션 하면서 그 연구를 시작한 게 이 연구였지, 최강전. 근데 이 책을 시작할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가 하면은, 그래, 김 교수라고 봐라. 네 책이 참 잘 썼더라. 그래서 그러면 김 교수 너는 한국 기업 연구하고, 자기는 일본 기업 연구하고, 서방기 교수는 중국 기업 연구해가지고, 삼국의 이 최고의 기업들의 차이가 뭔지, 이걸 한번 연구하자. 해가지고 이제 2년간 매달 한 번씩
연구회가 디스커션하고 연구회가 디스커션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재미난 사실이 뭐냐면요. 일본의 최고의 기업하고 한국의 최고의 기업하고 중국의 최고의 기업이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다르지가 않아요. 같아요. 이게 참 저희들은 의외의 발견인데, 매달 이제 기업들 해가지고 서로 이 기업의 장점은 뭐고 성공 요인은 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삼성전자나 토요타나 하이엘이나 같아요, 요인이. 그래서 원래는 삼국의 최고의 기업을 픽업해가 서로의 차이를 연구하자고 들어갔는데 결과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좀 넘고는 연구 방향을 틀어가지고 자 그러면 뭐가 같으냐? 이걸 안 본 거죠. 뭐가 같으냐? 근데 이걸 해보면 아주 재미난 게요. 같은 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 같은 게 미국하고 또 틀려요. 예를 들어가 이거 미국에서 이게 우리 삼성 용할 때 쓰는 건데 이건 뭐예요? 삼성 보고 미국은 항상 캐피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뺏긴 놈. 근데 미국 쪽 감각으로는 뺏긴 건 컨닝이고 이게 나쁜 거예요. 그죠? 근데 아시아에는요, 뺏기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성서에는 뺏기고 치팅하는 게 나쁜 거지만은 동양의 성서인 놈에는요, 공부하는 게 그 뺏기는 거고, 뺏기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모방 이러는데, 아니, 모방 없이 아시아 기업 중에 일어난 기업은 아무 데도 없어요. 토요타도 포드 훔쳤어요. 어느 정도 훔쳤냐면 이 신발바닥에요, 본드 붙여가지고 포드 엔진 공장 다니고 나서 나와서 이 바닥에 붙어있는 본드 틀어가지고 엔진을 만드는 금속이 어떤 건지를 뺏겨가지고 엔진을 만든 게 토요타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혁신은 학습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습은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포인트도 삼국 간에는 같은 점이 너무 많고 이 같은 점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식 경영하고는 완전히 틀리다. 그래서 이 책은 아시아의 경영의 파라다임, 기본 발상은 무엇인가라는 걸로 가지고 이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책들은 각각의 포인트별로 그 아시아적인 경영 모델의 근본이 뭔지 이걸 하나 둘 이제 짚어간 게 이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경제 성장률 3%, 뭐 잘못하면 원래 지금 이대로 가면 2%까지 가는데 2%가 불황이냐? 아니에요. 응? 이거는 불황이 아니에요. 응? 불황이 아니고 우리는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은 저성장으로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자 저성장이 되면은 어떻게 되고 저성장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가 6월 달에 출간한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저는 책을 씁니다. 일본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르쳐 줘가지고 떼돈을 벌고, 그걸 가지고 또
중국이나 뭐 이런 데서 한 수 가르쳐 주면서 이제 우리 기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고 그 중에 이제 번역대에 나온 책이 이 최강 경영이에요. 응? 이거는 한중일 세계 국가의 우수한 기업들은 별 차이가 없더라.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본 배워온 그런 미국식 경영 모델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아시아적인 어떤 기반 위에 우리 아시아적인 경영을 생각해야 된다. 라고 낸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삼국 간을 이렇게 비교한 책도 처음이고 또 그 토대 속에 아시아적인 경영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한 책도 이 책이 처음이에요. 응? 근데 뭐 여러분한테는 이 책보다는 오히려 6월 달에 나오는 그 책을 보면서 이 저성장 시대에 한국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건지 그게 오히려 더 초미의 관심사예요. 응? 왜냐하면 그건 당장 여러분의 삶하고 연결돼 있어요. 주변에 퇴직금 틀어가지고 식당하는 삼촌이 언제 망할지 그것도 대충 알 수 있고 사촌 누나가 졸라 돌아가지고 커피숍 지금 잘 된다고 하는데 그 잘 되는 게 몇 년까지 갈 건지 그런데 그 책에 알고 있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언제부터 어려움에 빠질 것인지 그게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일본 사례를 가지고 아주 상세히 분석한 게 그 6월달 책이에요. 자, 이런 어떤 흐름 속에 저는 이제 책을 쓰고 그 책 중에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준 이 책이 있다라는 걸로 이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